창신동 봉제골목, 눈이 내리던 밤. 김복자는 손에 수면제를 꼭 쥔 채 좁은 골목을 걸었다. 오랜 세월 단추를 달고 바느질을 해온 그 골목은 어느새 그녀에게 고통의 기억만을 남긴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눈이 소복히 쌓였고 숨결은 하얗게 얼어붙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오늘 이 골목의 끝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다. 남편 이동훈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딸 하림이 떠난 지는 15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하림이가 신었던 꽃무늬, 고무신 한 짝이 남아있었다. 매일 밤 그 고무신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아니, 잠드는 척하며 흐느끼다 새벽을 맞는 것이 더 정확했다. 하림이는 5살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다. 아이는 자기 발보다 더 큰 꽃무늬 고무신을 고집했다. 엄마, 예쁜 꽃신 신고 싶어요. 그녀는 처음엔 말렸지만 하림이의 반짝이는 눈빛과 작은 고집을 이기지 못했다. 그날 아이는 복자와 함께 동네 슈퍼로 가는 길에서 얼음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다. 피는 하얀 눈 위에 꽃잎처럼 번졌다. 복자는 아이의 입에 입을 맞추며 숨을 불어넣었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내가 그 신을 신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복자는 매일 그 말을 되뇌며 살았다.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어미로서 그 순간 손을 꼭 잡아주지 못한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IMF 이후 봉제시장은 무너졌다. 그녀와 남편은 작은 일감이라도 받아 살아보려 했었지만 외상값도 받기 어려운 날이 반복됐다. 그날도 그랬다. 동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인비를 받으려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길.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녀는 집이 아닌 철길 옆 골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죽음을 생각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녀는 철길 옆 좁은 계단에 앉아 손에 쥔 수면제 병을 바라보았다. 그 병 속에는 편안한 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디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눈물은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림아, 엄마 이제 갈게. 그 순간 철길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흐느낌 같았다. 복자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골목 끝에 한 아이의 형체가 보였다. 작고 마른 아이였다. 얇은 셔츠 하나만 걸치고 덜덜 떨고 있었다. 복자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애야, 괜찮니? 아이는 놀란 눈으로 복자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때가 껴 있었고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발에는 아무것도 신겨져 있지 않았다. 그 혹한의 맨발이었다.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다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희망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고아원.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인 건가? 이름이 뭐니? 이하은이요. 원래는 서윤이었대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하은이라고 불러요. 복자는 멍해졌다. 하림, 하은. 이름도, 또래도, 생김새도, 어깨를 움츠리는 작은 버릇마저 하림과 너무도 닮았다. 춥지. 고아원은 너무 멀어. 우리 집으로 가자. 복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아이를 앉히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다. 이마를 짚으니 열이 있었다. 해열제를 먹인 후 컵라면을 끓였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지만 가끔씩 복자의 얼굴을 조심스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아프게 했다. 저기 있는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하은은 벽에 걸린 하림의 사진을 가리켰다. 우리 딸, 하림이야.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의미를 아는 듯한 그 조용한 수긍의 복자는 가슴이 저려왔다. 아이는 잠시 후 잠이 들었다. 복자는 작은 몸을 이불로 감싸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림아, 내가 보내준 아이니? 그날 밤 복자는 수면제 병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살게 했다. 하림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김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고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잠든 하은이의 숨결이 고르게 들려왔다. 몇 달 만에 느끼는 고요한 따뜻함이었다. 복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하림의 생일이나 제삿날에도 차려보지 않던 미역국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자신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애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오늘은 꼭 고아원에 데려다줘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식탁에 마주 앉은 하은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복자는 애써 눈을 피하며 물었다. 희망의 집 고아원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니? 하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른들이 데리고 다녀서 길을 잘 몰라요. 그러곤 작게 덧붙였다. 그쪽에서 나왔을 때도 혼자였어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아이는 고의로 나온 게 아닐까? 도망친 건가? 그녀는 하은의 야른 손등에 있는 작은 상처들을 바라보았다. 새 것도 있고 아문 흔적도 있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한 시간들이 작은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후가 되어 복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다. 접수대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며 아이의 이름과 상태를 이야기했다. 경찰은 전산을 조회했지만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는 없었다. 혹시 아이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생년월일 아십니까? 아니요. 아이가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고요. 고아원 이름은 희망의 집이라던데. 경찰은 희망의 집이라는 시설 몇 곳을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은이라는 이름의 아동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혹시 가명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없으면 아이는 다시 임시보호소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복자의 안에서 무언가 덜컥 내려앉았다. 다시 그 추운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전날 밤 아이가 보여준 두려운 눈빛이 떠올랐다. 이불을 끝까지 끌어안고 자던 모습,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잠든 얼굴, 그리고 미역국을 먹으며 지었던 작은 웃음까지. 그날 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하늘색 고무신이 한 켤레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엄마랑 나라고 쓰여 있었다. 복자의 손이 멈췄다. 눈이 뜨거워졌다. 하은아. 그녀가 부르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복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지 오래였다. 하림 이후 단 한 번도. 지금 뭐라고 했니? 하은은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냥 혼자 말처럼 나온 거예요. 엄마 같아서. 복자는 무언가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다. 그러고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불러줘서 고마워. 그날 밤 복자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이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하은아, 내일은 같이 시장 갈래?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같이 가요. 시장에 뭐 사러 가요? 그건 내일 알려줄게. 다음 날 복자는 하은과 함께 동대문 근처 작은 시장에 갔다. 옷감 파는 곳을 지나 신발 골목으로 향했다. 작은 아동용 고무신 가게 앞에서 복자는 걸음을 멈췄다. 하은아, 신발 하나 골라보자. 발 시리잖아.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다양한 고무신 중에서도 하은은 꽃무늬가 있는 분홍색 고무신 앞에 멈췄다. 이거 예뻐요. 복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꽃무늬 고무신은 하림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것과 비슷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신을 들어 아이의 발에 신겨보았다. 사이즈가 딱 맞았다. 따뜻해요. 고마워요. 하은은 두 손으로 고무신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복자는 그 순간
하은을 꼭 안고 싶어졌다. 그 충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을 대신 채우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번엔 꼭 지켜야만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하은은 복자 옆을 꼭 붙어 걷고 있었다. 처음엔 한 발짝 떨어져 걷던 아이가 이제는 그녀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복자는 그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작은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복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첫 장에는 하림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밑에 조그맣게 우리 딸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 아래에 복자는 펜을 들어 또 하나의 이름을 적었다. 이하은, 2024년 12월 19일, 우리 집에 온 날. 김복자는 일주일 넘게 경찰서와 아동보호센터를 오갔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하은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었다. 복자는 갈수록 혼란스러웠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버려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은은 계속해서 복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복자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고 재봉틀 옆에서 자그마한 손으로 천을 접고 실을 감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왔다. 복자는 이 아이를 다시 거리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그날 밤 그녀는 동네의 작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정식으로 입양하려면 우선 친권자 포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죠? 네,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둘 순 없어요. 이 아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외면받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일단은 임시보호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식 입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복자는 하은의 손을 잡고 구청에 갔다. 임시보호자 등록을 신청했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복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하림의 빈자리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결정을 반기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 고순자였다. 복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함을 질렀다. 그게 무슨 망령된 짓이야? 죽은 하림이 대신하겠다고 아무 아이나 데려와. 정신 나간 거 아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은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게 됐어요. 내가 살자고 남의 자식 데려와서 우리 가문 욕먹일 거야?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잖아.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애야. 그런 애를 무슨 마음으로 데리고 살아.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하은은 복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저 나가야 돼요?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은 곧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이어졌다. 장보러 시장에 가면 어깨너머로 들리는 말들이 복자의 등을 찔렀다. 하림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애를 데려와. 정상 아니야. 저 사람. 죄책감에 미친 거지. 저 애도 참. 발 없는 귀신처럼 어디서 굴러온 건지. 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어느 날 결국 시장 입구에서 멈춰섰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은의 손을 꽉 잡은 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만 좀들 하세요. 내 딸 앞에서 험한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복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날 밤 복자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2024년 12월 28일 하은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날. 며칠 뒤 복자는 동대문 봉제시장의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집 근처로 이사해왔다. 하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사는 작고 소박했지만 집에는 웃음이 있었다. 벽에는 하림의 사진과 나란히 하은의 사진이 걸렸고 부엌에는 둘이 함께 만든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하은이 복자에게 말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어요? 복자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그냥 살아남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요즘은 너랑 함께 오래 사는 게 꿈이야. 하은도 웃었다. 그럼 나는 엄마랑 신발 가게 하고 싶어요. 예쁜 꽃신을 만들고 싶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림이 처음 꽃신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가 생각났다. 이제 그 신발은 두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김복자와 하은은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다. 창신동의 좁고 어두운 봉제 골목을 떠나 좀 더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동네로 옮긴 집은 아직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며 집안 곳곳을 함께 정리해 나가자 점점 그들만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복자는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수성 가게를 얻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가게 간판은 하은이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름은 두 손 옷방이었다.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지만 복자에겐 깊은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다. 하은을 만나기 전엔 두 손으로 슬픔을 꿰매며 살았고 이제는 두 손으로 새로운 인연을 꿰매고 있었으니까. 하은은 방과 후마다 가게에 들렀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가게 뒤편 좁은 공간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복자 옆에서 실을 감고 단추를 정리했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다. 천을 곱게 접는 법, 단추를 색깔별로 구분하는 법, 바늘에 실을 끼는 법을 몇 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익혀버렸다. 어느 날 복자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하은이 학교에서 만든 카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내일 우리 반에서 가족 발표가 있어요. 나 엄마 이야기해도 돼요?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친엄마는 없지만 진짜 엄마는 있어요. 복자는 그 글을 읽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마음이었다. 하은은 어느새 복자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둘은 함께 시장에 나갔다. 복자는 손님들이 원하는 천을 고르고 하은은 곁에서 계산을 도왔다. 시간이 날 때면 함께 동묘 벼룩시장을 돌며 헌옷을 사다가 재단에 새 옷처럼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옷은 가게 앞에 걸어두면 생각보다 빨리 팔려나갔다. 복자는 어느 날 하은에게 물었다. 하은아, 옷 만드는 거 재미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예전에는 나한테 맞는 옷이 없었거든. 고아원에서 받은 옷들은 늘 크거나 작았어. 근데 엄마가 만든 옷은 꼭 맞아. 나한테만 딱 맞는 느낌이 좋아. 복자는 말없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그런 소소한 경험에도 감동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아이의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치유였다. 어느 날 저녁, 복자는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아, 혹시 나랑 같이 꽃신 만들어 볼래?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우리 진짜 꽃신 만들어 봐요. 복자는 봉제 일을 하며 틈틈이 익혔던 수제화 기술을 떠올렸다. 예전엔 남편 이동훈이 신발 밑창을 만들고 복자가 거천을 꿰매던 시절이 있었다. 둘이서 만든 수제화는 시장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단순히 옛 기술을 되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은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상징할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복자는 예전 가게 창고에서 남편이 남긴 낡은 나무 구두틀과 망치, 가죽 자투리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도구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책상 위에 놓자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거 다 뭐예요? 이건 아빠가 쓰던 도구야. 내 아빠가 만든 마지막 구두틀이야. 하은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구두틀을 만지며 말했다. 우리 이걸로 꽃신 만들자.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도안을 그리고 천을 고르고 바느질을 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양이 잡혀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꽃신이 완성되었다. 하은은 완성된 꽃신을 신어보고 거울 앞에 섰다. 엄마, 어때요? 예뻐요? 복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분홍색 천에 하은이 직접 수놓은 작은 국화 문양, 정성스레 박은 하트 모양 단추, 그리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하은의 모습이 오래전 그날 눈 속에서 하림이 신었던 꽃신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떠올랐다. 복자는 하은을 꼭 안았다. 너무 예뻐. 우리 딸이 만든 신발이잖아. 그날 밤, 복자는 잠든 하은 옆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함께 만든 꽃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그냥 예쁜 신발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낸 증거로서의 신발을. 벽 한켠, 오래된 달력의 복자는 조용히 써내려갔다. 2025년 2월 10일, 첫 꽃신 완성. 우리 둘만의 시작. 봄이 오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가는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가게 앞 화분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김복자는 요즘 부쩍 몸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바느질을 하다가 손끝이 저릿하거나 갑자기 어지러워 벽을 짚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그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왔다. 특히 아래배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한 생리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복자는 마침내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다. 자궁경부암 3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복자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다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의자에 몸을 지탱하며 물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기본적인 수술과 항암만 해도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처방전만 손에 든 채 병원을 나섰다. 거리를 걷는데 세상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 문을 열고 반기며 말했다. 엄마, 꽃신 두 번째 거 완성했어요. 내일 학교에 신고 가도 돼요? 복자는 애써 웃었다. 물론이지. 내가 만든 거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복자의 가슴 속엔 거대한 무게가 눌러앉았다. 하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그녀는 다시 수면제 병을 꺼내 들었다. 예전처럼 생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다만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은은 복자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결국 어느 밤, 복자는 아이를 마주 앉히고 입을 열었다. 하은아, 엄마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아이의 눈이 커졌다. 복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걸 설명했다. 수술, 항암, 그리고 비용. 하은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우리가 같이 만든 꽃신 팔아서 돈 벌면 돼요. 내가 더 많이 만들게요. 엄마 꼭 나아야 해요. 복자는 울컥했다. 아이는 두려움보다 먼저 책임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다녔다. 마침 동네 카페에서 주말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엄마 치료비를 벌고 싶다고 말했다. 복자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아이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가 몰래 지켜보다 아이가 손님에게 밝게 인사하고 서툰 손으로 음료를 나르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삼켰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하은이 늦은 저녁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아이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찢어졌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복자는 침대에 누운 하은을 붙잡고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까지 아프게 만들었어. 하은은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 난 다시 걸을 수 있대요. 근데 엄마는 꼭 치료받아야 해요. 그날 밤, 복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수술을 예약했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구청 복지센터, 시민의료재단, 암환자 지원단체까지 닥치는 대로 문의했다. 필요하다면 가게를 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세상 앞에서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하은 앞에서 강한 척만 해왔지만 이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믿게 됐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던 날 복자는 하은의 침대 곁에 앉아 말했다. 하은아, 엄마, 무서워. 하은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복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고아원에서 혼자 있을 때 다시 버려질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날 안아줬잖아요. 이번엔 내가 엄마를 안아줄게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울었다. 이제 두려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복자는 일기장에 한 줄을 썼다. 2025년 3월 21일 하은이에게 기대는 법을 배운 날. 김복자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극심한 통증과 피로에 시달렸고 항암 치료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식욕, 그리고 체력을 빠르게 앗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하은이 매일 병실에 찾아와 직접 그린 미음과 손편지를 건넬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니까. 하은도 마찬가지였다.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복자 곁을 지켰다.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밀며 엄마의 손을 잡았고 간호사에게 작은 부탁들을 전했다. 병원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보고 놀랐다. 정말 피가 안 섞였다고요? 두 분은 꼭 친모녀 같아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네, 맞아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섞였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항암치료 3차를 앞두고 복자는 갑작스러운 고열로 입원을 연장해야 했다.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이다. 그날 하은은 복자에게 미안한 얼굴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학교 다시 가야 해요. 다음 주부터 개학이고 졸업 준비도 해야 해서.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야지.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속엔 쓸쓸함이 밀려왔다. 이제 하은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였다. 엄마의 병간호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순 없는 것이다. 복자는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와 외로움은 늘 어깨를 마주대고 있었다. 며칠 후 병실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은 하은이었다. 복자는 손으로 포장을 풀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상자 안에는 하은이 직접 만든 작은 천 주머니와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다. 엄마, 병원에 못 가서 미안해요. 집에 돌아오면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복자는 손끝으로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고 오래된 하림에 꽂힌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다. 몇 년 전 그녀가 신발을 만들다 보관해 두었던 그 단추였다. 하은은 몰래 그 단추를 찾아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머니에 넣어 보낸 것이다. 복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작은 단추 하나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건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겠다는 하은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복자는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하림의 사고, 남편의 죽음, 외로움, 슬픔, 그리고 수많은 자책. 그녀는 항상 하은을 하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하은은 결코 대체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새로운 생명이었고 새로운 사랑이었다. 며칠 후 퇴원한 복자는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하은은 현관 앞에서 꽃을 들고 서 있었다. 머리에는 복자가 직접 만든 천 리본을 하고 있었고 발에는 둘이 함께 만든 꽃신을 신고 있었다. 엄마, 어서 와요. 집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복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벽에 하은이 붙여놓은 색종이 장식들과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인 문구가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다. 하은아, 엄마가 말 안 했던 게 있어. 뭔데요? 엄마는 내가 하림이를 대신한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 그래서 널 진짜 딸이라고 부르기 무서웠어.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하림이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젠 엄마 마음속에 나도 들어왔구나. 복자는 하은을 꼭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소중한 온기였다. 그 안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이 차올라 있었다. 그날 저녁, 복자는 하은과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간단한 된장국과 계란말이였지만 둘은 식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웃으며 밥을 먹었다. 마치 오랜 가족처럼. 식사 후 복자는 일기장에 다시 한 줄을 남겼다. 2025년 4월 15일, 나는 진짜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봄비가 창밖을 두드리던 어느 날, 하은은 복자의 허락을 받고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청소년 창작 공예 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꽃신을 들고 나갔다. 연분홍빛 천에 국화 문양을 수놓고 발목에는 리본을 묶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수제화였다. 엄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이 내 신발을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복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하은아, 내가 만든 꽃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뻐. 꼭 누군가는 알아봐 줄 거야.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공모전 주최 측이 하은의 꽃신을 본 대형 신발 브랜드 세렌, 썰인,의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하은은 놀랐고 복자는 더욱 긴장했다. 세렌? 그거 강남 본사 있는 고급 브랜드 아니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표님이 직접 보자고 했대요. 내 디자인이 특별하다고. 복자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다고 대기업 대표가 한 소녀를 만나자고 할 리 없었다. 며칠 후 하은은 복자의 손을 꼭 잡고 세렌 본사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중년의 여성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화장. 하지만 어딘가 지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하은 양이죠.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세렌의 대표이고 어쩌면 당신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은과 복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은 내가 17년 전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이름은 윤지우. 그 아이도 5살이었고 내 손을 잠깐 놓친 사이 백화점 안에서 사라졌어요. CCTV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죠. 실종 신고를 하고 몇 년을 찾았지만 결국
복자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공모전에서 하은 양의 꽃신 사진을 봤어요. 그 무늬, 그 바느질 방식, 심지어 단추 모양까지 너무 익숙했죠. 그리고 발에 있는 점. 하은은 놀란 눈으로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점이요? 그래. 지우에게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밑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집안 여자들한테만 있는 유전적 특징이야. 복자는 즉시 하은의 발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있었다. 작고 뚜렷한 초승달 모양의 점.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우리 하은이가.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요청해도 될까요? 단지 확인만이라도. 만약 아니더라도 이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복자는 침묵했다. 하은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만약 제가 진짜 딸이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서진은 감정이 복받친 얼굴로 말했다. 내가 널 데려가야 해. 아니, 적어도 내가 원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동안 못해준 만큼 해주고 싶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도 입을 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친자 관계 있음. 검사는 윤지우, 즉 이하은이 99.99% 확률로 윤서진의 친딸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다. 복자는 종이를 들고 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의 글자들이 자신에게 칼처럼 박혔다. 하은이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힌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그날 밤 하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복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 진짜 엄마 맞죠?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복자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복자의 눈물이 터졌다. 말도 안 되는 욕심인 줄 알았다. 하은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면, 더 안정된 미래가 있다면 자신이 놓아줘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복자는 깨달았다. 피가 아니라 선택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였구나. 며칠 후 윤서진이 복자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복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복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우아. 아니, 하은아. 나랑 시간 조금만 보내줄래?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복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복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우리 딸.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묘한 평화가 흘렀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였지만 마음으로는 단순한 진실 하나만 남아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윤서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하은은 처음엔 낯설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호텔처럼 깔끔한 거실, 냉장고 가득한 음식, 그리고 어디든 데려다주는 기사 아저씨까지. 모든 게 꿈 같았다.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질 무렵 그녀의 마음에는 의문이 피어났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일까? 윤서진은 하은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의 명문 예술학교 입학 제안서, 맞춤 제작된 작업실,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법적 재등록 절차까지. 하은은 그 배려와 정성에 감동했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하은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니, 대표님, 제가 꼭 여기에 살아야 하나요? 윤서진은 잠시 정적을 가졌다가 말했다. 지우야, 너는 내 딸이야. 내 피가 흐르고 있어. 그건 바꿀 수 없는 진실이야.
지금까지 못해줬던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그건 알아요. 감사해요. 근데 나는 김복자 엄마랑 있는 게 편해요. 그게 익숙하고 좋아요. 그 말에 윤서진은 처음으로 얼굴을 굽혔다. 그분은 좋은 분이야. 정말 고마운 분이지. 하지만 그녀는 너의 엄마가 아니야. 널 낳은 사람은 나야. 하은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나를 키운 사람은 그분이에요. 그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하은이 복자와 계속 연락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은이 복자의 병간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윤서진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웃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은 터졌다. 하은이 주말에 복자의 집으로 예박을 다녀온 날 윤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지우야, 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해. 너는 내 딸이야. 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야. 하은도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럼 엄마는 왜 날 잃어버렸어요? 왜 나를 혼자 남겨뒀어요? 윤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그날 단 30초만 내가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 후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은은 고개를 돌렸다. 감정이 얽히고 모든 것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날 밤, 하은은 몰래 짐을 챙겨 윤서진의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김복자의 집이었다. 어두운 새벽,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을 연 복자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하은을 안아주었다. 왜 왔니?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냥 여기가 그리웠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숨 쉴 곳이 필요했어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말보다 손길이, 위로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되던 순간이었다. 며칠 뒤 윤서진은 복자의 가게로 찾아왔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어디 있죠? 복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위에 있어요. 어젯밤에 왔어요.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예요. 당신도,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서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그런데 그 아이 하나 없어서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잃을까 봐 무서워요. 복자는 천천히 윤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딸도, 남편도. 그런데 그 아이 하나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나도 또 잃을까 봐 무서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자의 절망 끝에서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두 엄마. 세상은 이 둘 중 하나만이 진짜 엄마라고 말하겠지만 복자도 서진도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삶 속에는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하은은 두 사람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고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두 분 다 제 엄마니까요. 나는 복자 엄마랑 살면서 사랑을 배웠고 서진 엄마를 만나면서 뿌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은은 둘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복자가 만든 김치찌개와 서진이 사온 고급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다른 맛, 다른 방식, 다른 색깔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형태였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은 것은 처음이었다. 김복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뜨고 윤서진은 젓가락을 쥔 손을 자주 멈추었다. 하은만이 비교적 편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엄마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불고기도. 복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역시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려 했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눈빛에는 여전히 거리감과 경계가 서려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은은 두 사람에게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진이 먼저 물었다. 그래서, 지우야. 아니, 하은아. 내가 원하는 건 뭐니?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말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제 삶에 있어야 해요. 저는 한 사람의 딸이 아니라 두 사람의 딸이 될래요. 복자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서진은 놀란 듯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할까? 왜 안 돼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복자 엄마와 만든 꽃신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건 제 꿈이기도 해요. 동시에 서진 엄마가 보여준 새로운 기회들도 소중해요. 공부도, 디자인도. 그러니까 둘 다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듣고 싶었어. 나도 내가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랐어. 단지 놓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서진 역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욕심이 컸나 봐. 널 너무 잃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나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이미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구나.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의 벽을 허무는 첫 문장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서서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은은 평일엔 복자와 함께 지내며 학교를 다니고 주말엔 서진의 집에서 예술학교 준비를 위한 과외를 받았다. 두 엄마는 교대로 하은의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를 함께 챙겼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복자는 처음엔 서진의 삶에 위축되었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뒤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서진은 봉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복자의 손재주와 감각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하은의 디자인이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걸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어느 날 하은은 두 엄마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불렀다. 그리고 수줍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제가 디자인한 브랜드 로고예요. 우리 셋이 같이 만드는 브랜드. 로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엄마의 꽃신, 한맘. 서진은 그 글을 읽고 눈을 떴고 복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은아, 이게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한 세상의 딸로 자라고 싶어요. 두 분의 삶이 만나는 중간에서 제가 다리를 놓을게요. 이름도, 꽃신도, 인생도 함께 엮는 거예요. 그 순간 복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하림이 5살이던 겨울, 그녀가 처음 꽃무늬 고무신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순간, 엄마, 이 신발 신으면 꽃길만 걷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다. 하지만 지금 하은이 그 말을 현실로 바꾸고 있었다. 며칠 후 복자와 서진은 함께 하은의 첫 미니 전시회를 준비했다. 복자는 꽃신을 만들었고 서진은 전시 공간을 꾸몄으며 하은은 직접 손글씨로 안내문을 만들었다. 전시장 한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딸, 2개의 손을 가진 엄마. 그 손이 만든 신발은 길이 아니라 집이 됩니다. 그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한 아이의 출생과 실종, 재회와 선택, 그리고 두 엄마의 용서와 연대를 담은 이 꽃신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팀이 취재를 요청해왔다. 복자는 망설였다. 이야기를 공개해도 될까? 너무 사적인 이야기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은 슬픔과 용서가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하은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브랜드 사이트도 만들자. 엄마들이 만든 꽃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공간. 복자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모습. 하지만 지금은 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 복자는 가운데 누워 두 아이 같은 엄마들과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오랜 세월을 버티고 상처를 꿰매고
사랑을 품은 손이었다. 잠들기 전 복자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봄이 완연했다. 창밖에 개나리는 노랗게 물들었고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김복자의 작은 수성가게 앞에도 화분들이 늘어섰다. 하은이 직접 만든 수제꽃신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였고 그 옆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작은 간판이 있었다. 두 엄마의 꽃신 한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음을 신다. 꽃신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야기와 신발이 어우러져 하나의 감동으로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단지 예쁜 물건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사는 듯한 기분이라며 후기들을 남겼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사회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은과 두 엄마가 가족의 형태와 사랑을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은 것이었다. 복자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하은의 말에 마음을 바꿨다. 엄마,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지금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강연에서 하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두 명의 엄마를 가진 아이예요. 하나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다른 하나는 저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처음엔 이 사실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개의 사랑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누군가는 우리 집 아이도 입양아인데 오늘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제야 가족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밤 복자는 하은과 함께 공방에 앉아 다음 신발 디자인을 그리며 물었다. 하은아, 앞으로도 계속 꽃신 만들고 싶어?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그냥 신발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신발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엄마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어른용 꽃신도 만들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신발도 만들고. 복자는 뿌듯하게 웃었다. 내가 진짜 작가가 되는구나. 발로 신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신는 신발. 며칠 후 윤서진은 복자와 하은에게 미국행을 제안했다. 그녀가 투자하고 있는 디자인 학교에서 하은에게 장학 혜택을 제안한 것이다. 더 넓은 세상, 더 큰 무대에서 하은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날 밤 복자는 오랜만에 하은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꽃신 도안들과 다이어리, 그리고 하은이 어릴 적 그렸던 엄마와 나 그림이 있었다. 복자는 다가가 그림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잠시 후 하은이 방에 들어와 복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나 보내기 싫어요? 복자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내기 싫어. 그런데 보내야 한다는 것도 알아. 넌 이제 날개를 펴야 할 때니까. 하은은 조용히 복자의 손을 잡았다. 미국에 가더라도 저는 항상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여기가 제 뿌리니까. 엄마가 제 뿌리예요. 그 말에 복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다. 출국 당일 공항엔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서진은 티켓과 여권을 챙기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복자 씨. 저는 하은이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복자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믿어요. 하은인 당신 딸이기도 하니까요. 하은은 두 엄마를 번갈아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꽃신 계속 만들어줘요. 나중에 세계 전시회 열면 엄마 신발도 꼭 소개할 거예요. 복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웃고 와. 그리고 언제든 돌아와. 비행기가 떠난 후 복자는 한참 동안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서진과 나란히 서서 한없이 멀어져가는 비행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서진이 말했다. 우리 생각보다 잘 해냈네요. 복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용기인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던 두 여자는 같은 아이를 사랑하며 같은 길로 들어섰다. 몇 달 후, 복자는 새로 만든 꽃신을 박스에 담아 해외로 보냈다. 박스에는 짧은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하은아, 너의 길 위에 꽃이 피길 바라며. 두 엄마 중 한 사람, 복자 올림. 하은은 그 신발을 받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이게 바로 내 엄마가 만든 꽃신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신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간다. 하은은 세상을 배우고 두 엄마는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딸을 사랑한다. 가족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고 사랑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저 진심이면 그 길 위에 꽃은 반드시 핀다.